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드디어 인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된 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인데요. 팬데믹에 빠졌던 암울한 시기를 제로 금리를 비롯한 유동성 투입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우리에게 돌아온 건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 많은 이들은 유동성 축소로 인한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금리 인하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좋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 것이고, 나쁘게 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밤사이에 미국 주식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악화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금리 인하기에도 힘들기만 한 사람들, 반대로 금리 인하기를 활용하려는 사람들, 똑같은 상황에서도 돈은 다르게 흐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추석 연휴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긴 줄 알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추석 연휴.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이 추석 연휴 때 아마 많이 쌓여 있는 거, 이거 처리하느라 아마 힘드실 텐데요.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죠. 스티로폼 상자도 아마 많이 쌓여 있을 텐데요. 또 택배 상자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와 운송장 등을 제거한 뒤에 종이로 분리 배출하는 것. 여기까지 참 쉽죠. 상식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물용 보자기, 과일을 감싸던 포장재, 부직포 장바구니, 젤 형태의 아이스팩, 또 사용할 랩, 알루미늄 호일,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이거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해서 이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데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5리터부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등 다양한 크기가 있죠. 재활용이 안 되는 일반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봉투를 세 글자로 무슨 봉투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내는 취지는 이 재활용 분리수가 안 되는 것 제대로 알고 버리셔야 한다라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또 유튜브는 항상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은정님, 나의 연휴 어디로 갔을까요?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10월 초에 또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또 한글날도 있고. 자, 오늘의 경제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고요. 다른 소식들 정리 먼저 해볼게요. 네. 가계 빚이 연소득의 2배가 넘는다고요? 네, 추석 연휴 직후에 조금 무거운 소식을 먼저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네. 올해 1분기에 국내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거를 LTI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약 234%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계가 보유한 부채 규모가 연소득의 2.3배에 달한다라는 의미고요. 평균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어요.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우리 40대가 모든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대출이 연간 소득의 2.5배를 넘어섰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어떤 대출을 가지고 영끌로 집 산 사람이 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작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요.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2,500만 원. 이 중에서도 주담대가 60%, 그러니까 7,200만 원에 가까웠고요. 올해 상반기에 4대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조사에서도 40대의 주담대 잔액이 작년 말보다 8조 원 넘게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평균적으로 234% 자기 소득 대비 부채가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또 창업 시장에서 이 또 좀 반갑진 않은 소식인데 네. 1인 자영업자가 줄고 있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430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4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이 1인 자영업자는 1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약 5년 만에 가장 긴 기간이에요. 직전 기록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15개월 연속 감소한 적이 있었고요. 전체 자영업자 수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지난달에 자영업자는 57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고 7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또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소폭 2만 6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줄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수 소비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네. 방증일 수도 있겠고요. 결국 그러면 이분들이 폐업으로 많이 간다는 거잖아요. 네,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두고 불황 때문에 수익성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국세청이 안도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 사업자 115만 개가 개업하는 동안에 91만 업체가 폐업한 걸로 나타났고요. 이 말은 10곳이 창업하면 8곳은 폐업하더라 뭐 이런 꼴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 폐업으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도 늘어났어요. 이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8,800억 상당, 네. 1년 전보다 12% 늘어났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연 30만 원 지원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포함해서 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예산 규모만 올해보다 2,700억 원 넘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5조 4천억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추석 때에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또 확대하기도 하고 이런 민생 안정 대책도 내놓기는 했는데 이 현장에서는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려 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갈수록 네. 판이 커지고 있어요. 네, 추석 직전이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먼저 배경 설명드릴게요. 네. 이 고려 아연이 아연과 연, 은 등 비철금속 재련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라고 합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30위 안에 드는 상장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뭐 소재 이런 쪽으로 사업을 넓히고 자동차, 배터리 등의 핵심 공급망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 고려 아연은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데요. 이 역사를 좀 찾아보면 고 장병희 그리고 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입니다. 네. 이 지배 구조를 보니까 장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를 그리고 최씨 일가가 고려 아연을 각각 경영하는 체제예요. 이 동업자 2명이서 창업한 회사가 점차 성장해 가는 가운데 이제 오너 3세대 들어서서 내부 분열이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결정적으로 고려 아연의 일대 주주인 영풍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지난 13일부터 추석 직전부터 고려 아연 지분 확보를 목표로 공개 매수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영권 싸움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이제 참전을 하게 된 건데 또 영풍 측, 고려아연 측 이게 사실 뭐 장씨 일가, 최씨 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긴 한데 각각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사모펀드 하면은 기업 사냥꾼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 아연 측은 이번 공개 매수를 두고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M&A다라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MBK는 그동안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인수해서 핵심 자산을 팔거나 또 과도하게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약탈적인 경영을 일삼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MBK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경영권 탈취와는 관계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MBK가 최대 주주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좀 공고히 하고 또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가 위치한 울산에서 이 울산 정치권에서도 이번 분쟁에다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된 MBK로 경영권이 넘어가면 고려아연이 중국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김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들의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은 국가기관 산업인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 수도 없고 팔지도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참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또 네. 이제 지역 경제도 얽혀 있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도 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또 남아 있습니까? 네, 현재 영풍과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과 최씨 일가와 우호 세력을 포함한 지분은 각각 30%대로 또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더 팽팽한 거고요. 네. 이 영풍과 MBK가 목표한 만큼 공개 매수에 성공한다라고 가정하면 이들의 지분율이 50%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MBK는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영풍정밀의 지분도 공개 매수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MBK와 영풍이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이 그 66만 원인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당 50만 원대였던 고려아연 주가가 현재는 67만 원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 MBK가 그러면 이렇게 얼마나 돈을 쓰게 되는 거냐 계산을 해봤더니 공개 매수에 2조 원 상당을 사용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근데 고려아연이 만약에 이것을 방어한다라고 하려면 이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아군을 확보를 하거나 이 아군을 또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냐. 공개 매수 마감일인 10월 4일 전까지는 확보해야 하거든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죠. 또 고려아연 지분 7.8%를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주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서로가 경영권을 갖겠다. 내가 대표이사가 되겠다. 이 사회를 차지하겠다까지는 주장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결국은 이제 주주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자본주의니까 네. 그렇게 될 텐데 소액 주주들에 대한 어떤 그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죠.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경영을 더 안정적으로 또 성장을 시키면서 할 것인지 네. 그런 비전을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자, 보험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보험을 요원낼 때 아까운데 보험금이라도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항상 그 사고 나서 보험금 받으려고 뭐 청구하면 이러한저러한 서류가 많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맞습니다. 복잡했는데 이게 더 간소화된다고요. 네. 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공공 마이데이터가 뭐냐? 이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행정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네. 그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오픈뱅킹 서비스 많이 이제 이용하시고 계실 네. 텐데 공공 마이데이터도 약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종이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 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시면 사고 현장에서 즉각 쉽게 사고 처리와 보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본인 확인과 인증 그리고 서비스 신청까지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시고요. 사고를 바로 접수하는 식인데요. 기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처리 이후에 주민등록표 이제 등초본이라든가 네. 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제출해서 보험을 청구해야 했어요.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을 시작으로 다른 생보사 또 손보사의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요. 이제 보상 청구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과 같은 보험 전반에 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가 요즘 대부분 이런 서류도 뭐 우체국 가서 봉투에 담아서 보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다 네, 온라인으로 거의 하고 없죠. 있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이게 우편 분야 적자가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2022년엔 흑자였던 우편 수지가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작년에 적자 규모는 1,570억 원 상당이었는데 올해는 1,900억 원으로 커지고요. 내년에는 2,100억 원 적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종이 대신에 모바일 전자고지, 뭐 전자문서화 같이 우리 페이퍼리스라고 하죠. 종이 없는 세상이 보편화가 되고요. 이 우편물이 줄어든 반면에 인건비나 뭐 유가 이런 것들, 뭐 우편 배달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 통상 우편 물량은 2022년에는 25억 통 이상이었는데요. 내년에는 20억 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내년에 우편 요금 인상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또 지금은 우체국 예금 사업에서 난 이익금을 결손 보전에 활용하는데요. 네. 우체국이 보험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보험 사업의 이익금도 활용하기로 하고요. 또 대형 이커머스사와 제휴도 확대하고 우편물 온오프라인 접수 채널을 넓히는 등 적자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그게 더 심화되고 있다. 아마 우리 삶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반가운 편지보다는 요금 고지서. 네, 전자고지로 전부 돌려놓지만 맞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도 또 다루기도 했었습니다만 배달하고 또 매장에서 가서 먹는 가격 혹은 들고 나오는 가격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네. 이중 가격제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식당들이 더 많아지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분식집과 패스트푸드, 치킨 전문점 등 20곳이 이중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 10개 업체 중에서 16개 꼴이니까 꽤 많은 숫자죠. 이중 가격이란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앱으로 주문했을 때 메뉴 가격이 매장에서 사 먹었을 때 가격보다 비싸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빅맥 세트 배달 메뉴 가격이 개당 8,500원인데 네. 매장에 직접 가서 사 먹으면 7,200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배달이 1,300원 더 비싸고요. 이 버거킹 와퍼 세트도 배달 앱과 매장의 메뉴 가격 차이가 1,400원 정도 나요. 1,400억 원이면 큰일 날 뻔했으면 1,400원. 네, 납니다. 그리고 뭐 다른 패스트푸드점 KFC, 파파이스 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장인의 그 친구죠. 가성비로 인기 있는 커피 브랜드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이런 곳에서도 아메리카노를 배달하면 2,000원, 매장에서 사 먹을 때보다 500원 비쌉니다. 저가 커피마저도 이렇게 차이가 네. 더 나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메뉴라도 배달앱 판매가가 매장 판매가보다 비싼 이런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는 외식업체는 또 계속 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조사에서도 배달로 많이 주문할수록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라고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메뉴임에도 배달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까? 네, 비용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외식업체들은 이렇게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게 된 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과 같이 배달 비용 부담 때문이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은 업주로부터 배달비 이외의 음식값의 약 10% 여기에다가 부가세 별도로 중개 수수료를 받아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배달 메뉴 가격과 매장 메뉴 가격이 진짜 다른지 또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사실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소비자원이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라라고 이제 업체들에게 권고를 했지만 여전히 고지가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봉투를 뭐라고 할까요? 이 가격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0리터짜리 봉투 기준으로는 지난달 기준인데요. 전국 평균이 495원. 지역에 따라서 저렴한 곳은 350원대도 있고요. 비싼 곳은 770원대에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자체는 쓰레기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요. 그 비용을 이것 판매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는데요. 각 지역의 여건이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 봉투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앞에 붙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성민님, 저희 집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 담당입니다. 홍은경님은 저는 여름에는 10리터짜리, 겨울에는 20리터짜리를 쓰지요. 이렇게 그렇죠. 여름에는 자주 버려야 되니까 벌레 생기니까 작은 봉투를 쓰는 게 더 현명하시죠. 김윤희님, 솜니불이나 큰 인형 버릴 때는 100리터짜리가 편했는데 요즘에는 100리터짜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도 100리터짜리 안 팔더라고요. 75리터짜리. 근데 나중에 75리터짜리 꽉꽉 채워서 버리려고 하면은 거의 허리 나갑니다. 100리터짜리는 이거 꽉꽉 채워서 버리려면 너무 힘들 텐데 작은 걸로 자주 버리는 것도 또 뭐라 해야 될까? 벌레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요령이기도 하고요. 자, 세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사이에 미국 연준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빅컷, 빅스텝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세계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기준금리 자체는 이제 인하될 거라고 다들 봤던 거죠. 네, 맞습니다. 포인트는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인데 빅컷으로 내렸습니다. 네, 일주일 전부터 이상 기운이 좀 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연준 지금 그 실제로 이 금리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연준 전임 뭐 뉴욕 연은 총재 이런 분들이 자꾸 나와서 0.5 내려야 된다, 0.5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자체는 연준이 생각하는 2%대 2%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네. 2%로 가면 좋겠다라는 타겟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연준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걱정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는 관심이 최근에 노동시장이 조금 약화하는 과정이 좀 보이는데 네. 여기에 대응을 빨리 하지 않으면 향후에 미국이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즉 경기 침체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늘기 시작한 거죠. 그것에 따라서 0.25를 내릴 것인지 0.5를 내릴 것인지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는데 쏘는 김에 확 쏜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그 영어 시험이랑 수학 시험이 있는데 수학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수학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어디다가 투입하면 되죠? 다 영어에다 투입을 하면 되죠. 마치 인플레이션이 수학같이 인플레이션은 다 끝났고 이제는 다 한 것 같고 이제는 영어 공부하면 되는데 이왕 영어 공부할 거 굉장히 세게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0.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보다 고용에 더 앞으로 초점을 맞습니다. 두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의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5%포인트를 한 번에 네. 인하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올해 남아있는 FOMC,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가 11월 또 12월 남아있습니다. 네. 또 시장에서는 더 내려달라라고 네.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점도표를 통해서 좀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에 있는 FOMC는 그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 그런 달인데요. 이번에 9월이니까 나왔겠죠. 점도표가 이전에는 올해 한 번 정도 내릴 것으로 보는 점도표였는데 이제는 0.5 내린 것을 제외하고 올해 한 0.5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점도표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렇게 보면 올 한 해 동안 한 100bp 정도의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점도표인데요. 그러면 1%포인트.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점도표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정합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좋은데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 어디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냐면 실업률 전망치가 원래는 4% 정도 올 말에 갈 것이다라고 네. 봤던 걸 4.4까지 실업률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관측되고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내리겠다라고 발표한 게 이번 연준의 어떤 전망인데요. 네.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시장의 기대라는 거. 저희가 언제나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의 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올해 1.25 정도 내릴 것으로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건 1 정도 내린다는 거고요. 네. 시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한 2.5 정도 내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연준의 지금 생각은 한 2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약간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밤사이에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지 않은 걸 보면 우리가 125bp 그러니까 1.25%포인트를 연내 내릴 줄 알았는데 혹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100bp 1%포인트만 내린다? 근데 이게 또 충격을 받을 만큼의 큰 차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 또 연준이 시장의 뜻을 또 따라주는 그런 흐름 아니었을까요? 해석하기에는. 근데 그 시간대별로 좀 보시면 더 재밌어요. 예. 그 금리 결정을 0.5 내린다라고 했을 때 올라갔다가 주식시장에 그랬다가 다시 빠지고요. 파월 의장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다시 조금 오르다가 간담회 끝나면 빠집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네. 내렸다라는 사실 자체는 와 너무
좋아라고 생각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 내린 거지? 미국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닌가? 요것들이 두 번 반복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금리를 0.5 내렸으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내린 걸 수도 있는데 네. 왜 시장은 빠졌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여기에 조금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당장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4%에서 4.4%로 높여서 잡은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경제 전망도 올해 2.1% 성장에서 2.0% 성장으로 고쳤습니다. 네. 이게 어떤 큰 차이일까요?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려갔다라는 거 2.1에서 2로 내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네. 왜냐하면 저는 이게 큰 차이 없다고 보는 게 저희가 그 경제들마다 각 나라들마다 기초 체력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가 한 평균 정도로 성장을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성장률이 있는데 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초 체력 성장률이 한 1%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1이어도 그것보다 위고 2여도 그것보다 위인 상황이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특히 연준이 2022년 중반부터 이렇게 빨리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는데도 사실 미국 경제가 이 정도 해주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큰 변함은 없는 것 같고요. 대세에는. 다만 성장률 전망치를 0.1 깎았다라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는 저희가 6월에 연준 의원들이 미국 경제를 바라봤던 것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 다운사이드 리스크, 저희가 좀 하방 리스크 쪽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2024년은 벌써 한 3분기 점으로 가고 있고 중요한 건 내년인데 근데 연준에서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으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간 기관이 이런 데서는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다. 네. 이렇게도 좀 보는데 네. 연준은 내년 성장률을 유지한 거는 어떤 배경일까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보는 거는 내년에 분명히 조금 스멀 그 경기 침체 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연준은 그것까지는 안 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년 초에 정부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이랑 좀 높죠. 그다음에 IB라고 하는 투자은행들에서 민간에서 발표하는 성장률이 보면 갭이 좀 차이가 그쵸. 있습니다. 늘. 네, 늘 있는데 그게 차이가 일부분은 어디서 오냐면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우리가 정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도 저는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0.25, 0.5 할 수 있어라는 거죠. 처음 시작이 0.5였잖아요. 저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네. 향후에 미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무슨 액션이든 다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결기로서의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 때였나요? 그때도 파월 의장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네, 우리는 가능한 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FOMC 열었다가 또 뭐 한 2주 안 돼서 또 열어서 금리를 이제 확 내리기도 했었고. 그때는 심지어 FOMC를 연 것도 아니고 임시로 전화로 긴급. 돌려갖고 예. 100bp를 하루아침에 내린 거죠. 그런 수단을 또 이제 갖고 있는 연준이고. 네, 맞습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 시장이 이제 파월 의장 기자회견 멘트 하나하나에 따라서 막 이렇게 파르르 떨리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번 파월 의장의 그 질의응답 기자회견 내용 중에 교수님이 주목할 만한 멘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2개 정도 단어를 뽑자면 confidence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recalibr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신감과 조정? 조정을 그러니까 재조정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너네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경제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이거는 시장을 달래는 멘트죠. 왜냐하면 0.5를 내린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0.5를 내리는구나. 불안해죠. 그러면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시장을 달래는 거죠.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안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서 내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시장을 달래는 게 하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confidence라는 단어인 것 같고요. 두 번째 recalibration은 재계산한다, 다시 계산한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인플레이션을 다운시키는데 내리는데 우리의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다 내려왔고 수학 공부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노동시장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리칼큘레이션이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저에게 오늘 파월 의장의 그 FOMC가 어땠냐라고 여쭤보시면 생각보다는 시장에 그렇게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회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컨피던스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생각보다 시장이 자신감을 그대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았다. 네, 조금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저는 있었을 것 같은 그런 회견이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근데 네. 약간은 좀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네. 결국 그게 뭐 투자은행들에서 일부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이러다 침체까지 가면 어쩌지 하는 네, 불안감이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침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착륙이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연착륙을 좀 바라보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동시장을 보면 사실은 예전에 미국의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보다 사실은 노동시장 지표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미국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 있지 않습니까? 네. 소비도 사실 괜찮습니다. 뭐 8월 소비 지표도 괜찮고요. 2분기도 소비가 한 3% 정도 증가했는데 미국에서 소비가 3% 증가하는 건 굉장한 사실 나쁘지 않은 지표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다. 다만 시장의 걱정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노동시장 지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체는 되게 나쁘지는 않은데 노동시장 지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나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특히 한꺼번에. 미국은 뭐 해고가 더 빠르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앵커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 경기는 내년에 약간 뭐 침체로 가든 안 가든 뭐 침체로 가더라도 아주 완만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 그래서 사실 크게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분위기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서 수요가 너무 위축이 돼서 구조조정을 하려 하고 해고하려고 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저축률도 좀 떨어지고 물가도 올라서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실업률 이렇게 해석을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파월 의장이 아까 얘기했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서 생기는 실업의 초입인 것 같다라고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거를 항상 같은 걸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러다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빙판이 걷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얼음이 단단하네라고 걷다가 갑자기 발이 푹 빠지면 되도록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 경제는 그런 특성을 좀 특히 고용시장 같은 경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살금살금 확인하면서 가려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 주식시장 보면은 그 사실 그 우리 입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증시가 어두컴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미국에서 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도 다우지수나 뭐 S&P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갔었단 말이죠. 나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뜨거운 네,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빠진 거 보면은 뭐 예전처럼 막 2% 3%포인트 막 진폭이 커졌던 큰 변동성이 있던 장세도 아니었고 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크게 흔들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저는 이제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보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하루짜리 이벤트로 그냥 빠진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부터는 또 새 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떨지가 좀 더 걱정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수출이 조금 피크아웃이라고 저거 얘기하죠. 고점론 얘기가 슬슬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에 사실 20% 정도 되는 그 기업의 시총 기업이 결국은 반도체 수출 기업들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가 지금 미국 걱정할 때는 아니고 미국을 참고하고 미국의 움직임을 감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걱정해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가 사실은 좀 강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뭐 코스닥은 한 0.4, 0.5% 정도 강보합이기는 한데 코스피 쪽에서 지금 0.4% 밀리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2.8% 떨어져서 62,000원대까지 지금 네. 빠졌고요. SK 하이닉스가 7.9%. 네. 이거 예전에 엔비디아 폭락하던 날만큼이나 지금 또 빠지고 있는데 네. 이제는 15만 원이 깨져서 14만 원대까지 지금 하이닉스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이렇게 약세라는 건 선진국 시장, 특히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선진국 시장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조금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미일 수 있죠.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미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데 대해서 또 고점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 FOMC 하나 끝났는데 바로 내일은 일본 중앙은행 네. BOJ가 금리 결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야, 이게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일단은 좀 네. 약간 우세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금리 인상이 뭐 하긴 하겠지만 이번엔 안 하고 그렇게 향후에도 눈치 보면서 막 기조를 갖고 막 하지는 않고 오히려 눈치 보면서 갈 것 같은 게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호 앵커께서 네. 받으시는 월급이 예를 들어 30년에 부모님 세대에서 받으시는 월급보다 적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암담하죠. 암담하죠. 예. 그게 일본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다고 최근에 했었는데 임금은 2022년하고 23년에 올랐는데 네. 안 오르다가 오르긴 하는데 안 오르다가 오른. 오르기는 하는데 문제는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금이 올라도 내가 사는 제품들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사실 저는 잃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일본에 일하는 세대들은 지금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 일본은 고령화 사회죠. 그러면 은퇴자들은 사실은 연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완벽하게 연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연금 받는 거는 별로 안 변하는데 물가가 오른다? 그럼 또 슬퍼지죠. 전반적으로 지금 내각이 바뀌고 정치적으로 전 내각이 인기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중앙은행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인플레이션에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예전보다 많이 발생하니까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 상승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이게 불이 제대로 붙은 건지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가 다시 잃어버린 30년을 마치고 다시 견조하게 불이 붙어서 다시 엔진을 켠 상태인지에 대한 확신도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심조심 갈 것 같다. 눈치 보면서 갈 것 같다. 그러면 눈치 보면서 갈 것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 그때 지표들 보면서 그리고 뭐 환율도 미국 달러와 엔화의 환율 같은 것들 보면서 조정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보는 편이고 이번엔 동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참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필요성이 크게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난 우리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 겪어본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플레이어가 지금 두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봐야 되는데 하나는 미국의 연준이고 왜냐하면 이제 제일 큰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자금이 청산되는 건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중요하고 일본은행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중요한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누가 더 불확실하냐? 그럼 연준의 패스는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명약 관화해 보입니다. 내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어느 정도 속도일지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본은행은 어느 정도 올릴지 언제 올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향후에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일의 주요 경제 이슈가 되겠네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그럴 결정. 것 이것도 내일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체코 원전 사업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을 담은 지역화폐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세 개 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본회의 의사 일정도 사전 협의된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2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왜 우리가 수능 100일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작가님이 알려주셨는데 올해가 105일 남았다고 합니다.
2024년 야 벌써 나갔네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죠? 또 그런 말씀 주변에서 많이들 하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아직은 시간이 빨리 갈 때는 아니시죠? 요즘에 계속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근데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네.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진짜 일리 있는 얘기라고요. 일단은 시간이라는 거는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주관적 시간인데 내가 얼만큼 시간이 빨리 가느냐를 느끼느냐 이런 걸 네. 뜻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관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내가 경험하는 것 중에 기억할 만한 내용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를 자꾸 경험하고 각인될 만한 기억이 있죠.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가기 전에 막 가방을 싸고 막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건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니까. 준비물 챙겨야 되고 네.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네. 그러니까 기억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것은 시간이 좀 느리게 간다는 거고요. 기억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10대 때는 10km로, 40대는 40km로, 60대가 되니까 60km 속도로 시간이 가는 것 같다. 네. 뭔가 좀 비례하는 것 같다라는 건데 네. 요 말도 그러면은 얼추 맞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뇌가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는 같이 지내고 있어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이라고 하는 분비량이 좀 감소됩니다. 또 뇌가 이미지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속도 자체가 좀 느려져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경회로에 전달되는 자극의 기억과 어떤 그런 세기들이 약해지니까 빨리 감기로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때는 유튜브를 한 1배속으로 듣고 있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1.5배속으로 막 듣고 있는 것처럼 빨라지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슬로우 모션 영상을 찍을 때는 옛날에는 필름을 빨리 돌리면 영상은 천천히 흘러가고 네. 반대로 필름을 천천히 돌리면 영상이 빨리 돌아가게 되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뭔가 더 천천히 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또 다른 삶을 또 살아봐야 될 텐데 네.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사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억의 해답이 있습니다. 기억의 해답이 있다. 네. 아까 제가 어른과 아이는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동년배도 얼마든지 다른 시간의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게 하려면 반복된 일상을 계속 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거고요. 예. 반대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활동,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예.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풍요롭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복된 일상을 보내면 기억할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빨리 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은 새로운 기억과 경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좀 짧은 여행들을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것은 시간을 훨씬 더 좀 풍요롭게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걸 많이 이제 새롭게 계속 접하고 네.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기억을 많이 내 머리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네요. 기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자꾸 배워보고 자꾸 성장해보고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7133님이 이대호 팬들의 이제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시다고.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도 네. 상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네.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뭐 라디오도 듣고 뭐 팟캐스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여러 가지 보면서 또 공부하시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 있는데 네. 특히 베일런트 연구라고 해서 종단 연구가 있어요. 예. 그 종단 연구 중에 행복의 7가지 변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 자체가 네. 행복이다. 네. 임수성님 성공 예감 듣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네.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이제 나. 네. 또 하나 이거 신기한 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점심으로 뭐 먹었는지 누가 네. 물어보면 뭐지? 금방 대답을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몇 년 전에 누구랑 뭐 먹었던 일은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때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원리입니까?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갈 때는 교복을 입는다는 건데 나는 이전에는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억할 만한 일이잖아요. 처음 교복을 입던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순간을 많이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먹은 점심 때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려면 예. 색다르고 기이하고 진기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 어떻게 보면 기억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가져가게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교복 처음 입던 순간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3년 동안 입어야 되는데 엄청 큰 거 사줘가지고 네. 그런 기억들. 근데 늘 먹던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어제도 먹었다면 네. 나중에는 뭐 한 2, 3일 지나도 기억을 못하는 걸 테고. 네. 이게 상당히 좀 주관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낄수록 그만큼 후회도 커진다고요? 실제로 어떤 분이 60살 때 은퇴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좀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 예. 조금 더 내 인생을 좀 다른 사람의 삶에 맞추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것으로 살 걸 하면서 좀 후회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80살이 된 거예요. 네. 근데 80살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아니 내가 그 이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오래 살 줄 몰랐다. 좀 더 하고 싶은 걸 살 걸. 그분이 사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냐면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모두가 남은 삶에서 지금 가장 젊은 시기를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왜 안 했을까 그렇게 할 걸이라고 하는 후회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경험해보고 배워나가는 거, 성장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나의 삶을 사는 것. 네, 주도적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해보고 후회하는 거랑 네, 해보지 않아서 후회하는 거랑 네. 택한다면은 그래도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특히 나이 들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예. 도전하지 않은 것. 안 한 거.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후회의 물결들이 많습니다. 아하. 뭐든지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네, 결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저출산 시대. 네. 결혼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네, 물론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네, 또 하나가 그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것도 시간에 쫓기면서 빨리빨리 하는 사람과 네, 거의 마감 시간 임박해서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미루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후회도 합니다. 네, 근데 또 그걸 또 반복을 해요. 네.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제가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시간에 굉장히 쫓겨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에 좀 쫓기는 사람들은 일상이 굉장히 조급하고 단기적이고 급박한 일들로 가득하죠. 그러나 예.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치 있게 보내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요한 하나의 변곡점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의 시간이 있다는 걸 항상 예측하고 내일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지 그리고 그중에서 정말 나한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좀 잡동사니 일들을 같이 묶어서 해보는 연습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시간이 얼마큼이 나지, 나를 위한 시간들이 얼마나 있지라고 하는 걸 예측하고 그걸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기는 것으로부터 시간을 좀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시간을 통제한다고 해서 뭐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간을 돌릴 이런 통제 개념은 아니고 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부터 12시까지가 예. 무슨 일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내일 뭐 1시부터 3시까지가 무슨 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8시부터 9시 반까지는 시간이 있네. 뭐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시간이 있네. 거기가 블럭이 생기는 거잖아요. 빈 네. 블럭이. 네. 그럼 거기에서 나한테 중요한 부분들을 오히려 좀 장기적이고 좀 가치 있는 일들을 거기에다가 마치 블럭을 이렇게 끼워 넣듯이 조금 예측을 해보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게 또 이제 계획적이신 분들, 그러니까 왜 MBTI도 이제 J인 네. 분들은 그렇게 하실 텐데 계획적이지 않은 P 네. 스타일의 이런 분들은 또 여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J이신 분들은 그 블럭 넣기가 조금 더 잘 되시는데 P이신 분들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사실 P인 경우에는 오히려 하루에 내가 온종일 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 한 가지를 잡아가지고 온전히 몰입하거나
아니면 내 아침에 내 일상을 잡을 수 있는 리추얼 같은 거를 항상 내가 해나가는 건 역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J라고 하는 분들은 규율을 자꾸 만들어놔도 조금 할 수 있는데 P이신 분들은 그것이 좀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막 힘을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습관처럼 리추얼을 항상 배치해 놓는 것이 도움이 좀 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6시 반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을 조금 하고 또 약간의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독서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마련해 놓는 것이 일상을 좀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스타일이 계획 세우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 P, 네. MBTI P 이런 스타일 보면은 막상 가서 계획이 어긋나고 혹은 이제 부딪히면서 겪는 걸 오히려 즐기는가? 네.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네. 뭐 그것도 이제 스타일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후회 없이 현재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이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총합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또 경험을 품고 있고요. 네. 또 경험은 기억을 생성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곳을 자꾸 가보는 거, 새로운 사람을 기억해보는 거, 좋아하는 장소에서 뭔가 색다른 것을 경험해보는 거, 내가 했던 일들을 자꾸 많이 경험해보는 거,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기억을 형성하는 그런 풍부한 경험을 많이 늘리는 것이 삶을 잘 살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무엇인가를 자꾸 기록해보는 습관, 기록하면 생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자욱들을 잘 이렇게 기록해보는 습관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네. 삶을 풍부하게. 서은비 님이 남자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맨날 일만 하고 여행 가는 걸 시간 버린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삶을 같이 한번 또 풍부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조선시대 교육 열풍 2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의 사교육 또 얼마나 또 자식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닥달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